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단 330명, 그것도 한국인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 2024년 8월 14일 새벽 3시 캄보디아 시립 외곽 정글 한가운데서 총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엔 330명의 한국 기술자와 의료봉사단이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CNN은 단 30초 속보로 마무리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우린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죠. 모두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국가만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발표된 공식 성명 한 줄이 세계의 시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 짧은 문장은 곧 경고가 되었고 전 세계 정보국이 동시에 긴급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말한 모든 수단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동남아 정글 위로 정체불명의 수송기가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사라진 330명의 한국인을 되찾기 위한 작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딱 1초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 정글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들이 어두운 밤을 칼처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17분. 딱 그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단 17분 만에 330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정글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엠립 외곽에는 호텔 3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3곳 모두 동시에 공격을 받았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는데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무장한 남자들 약 40명 정도가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총을 들고 명령을 외치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관광객들을 끌어내서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저항할 시간도 도망칠 시간도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무장한 남자들은 그들을 짐짝처럼 트럭에 던져 넣었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타이어가 먼지를 일으키며 회전했습니다. 트럭들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총소리도 비명도 사람들도 전부 다요. 아침이 되자 호텔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들은 열려 있었고 복도에는 짐들이 버려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CNN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30초. 이 사건의 할애한 시간이 고작 그 정도였어요. 짧게 언급하고는 다른 뉴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조사 중이라는 단 한 줄짜리 성명을 발표하고는 침묵했어요. 세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보도를 중단했고 각국 정부들도 조용했어요. 모두가 그 330명을 잊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꼬박 지나자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서 그 발표문을 읽고 있었는데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또 읽었어요.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외교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들은 보통 우려하고 있다거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협력을 촉구한다 같은 부드러운 말을 쓰죠.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말들이에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모든 필요한 수단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애걸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거의 위협에 가까웠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2년을 일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몸값을 지불하고 외교관들이 비밀 회담을 열고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인질들은 조용히 돌아오고 뉴스 카메라는 대부분의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시스템은 원래 그렇게 작동하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명은 그런 패턴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저는 20년 동안 작전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했고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런던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전엔 CIA에서 근무했어요. 인질 상황도 여러 번 처리했어요. 수십 건이 넘습니다. 납치, 몸값, 협상, 구출. 이 세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용을 계산하고 선택지들의 무게를 재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냉정하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정부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성명에는 그런 계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확고하고 명확한 선 하나를 모래밭에 그어놓은 거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다. 무엇이 필요하든 상관없다. 우리 국민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성명이었습니다. 국가는 애초에 왜 존재하는가?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다음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났어요. 시엠립 외곽의 작은 호텔 3곳이었는데 단체 관광객들이 묵는 저렴한 숙소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한 방과 싼 가격이 전부였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총 4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자동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처럼요. 관광객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고 있었고 일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박살나고 총을 든 남자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숨으려는 사람도 있었고 싸우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장한 남자들은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노인들, 가족들, 커플들, 혼자 여행 온 사람들. 모두 다요. 트럭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지붕이 덮인 큰 수송용 트럭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나르는 데 쓰는 그런 트럭에 빽빽하게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트럭들이 정글 속으로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7분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트럭들이 이미 한참 전에 떠난 뒤였습니다. 호텔들은 텅 비어 있었고 파괴되어 있었어요. 부서진 가구들, 깨진 유리들, 그리고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캄보디아는 부패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죠. 수사는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게 뻔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성명이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조사 중. 이 2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거였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제 동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해온 분석관들이 모두 똑같이 말했어요. 며칠 안에 잠잠해질 거야. 누군가 협상하겠지. 돈이 오가고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올 거야. 항상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납치 사건 48시간 후에 한국은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작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3개의 주요 기관을 결합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일하면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했어요. 발표보다 보고가 먼저 나왔고 계획회의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정부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폴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든 회원국에 보낸 공식 통신문이었어요. 문구가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협조가 없을 경우 독자적인 수단을 추진할 것이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독자적인 수단. 외교 언어에서 이건 암호예요. 우리가 직접 할 것이다. 당신들 허락은 필요 없다. 당신들 도움도 필요 없다. 방해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외교 언어가 아니었어요. 군사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텔레비전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온 카메라들 앞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대변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또다시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모든 필요한 수단. 저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유리창의 물방울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정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항상 먼저 계산하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드는가?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인가? 현명한 선택은 뭔가? 하지만 한국의 성명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계산보다도 먼저 오는 원칙과 신념에서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협상 대상도 아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다. 그 순간 런던 창문 앞에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걸요. 한국은 정해진 각본을 따르고 있지 않았고 일반적인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규칙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하나의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버리고 오지 않는다. 절대로.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신념이 모든 걸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 72시간 후 한국이 또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번엔 더 컸고 더 크게 울렸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캄보디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색 경보였어요.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에 가지 마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고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모든 비행기요. 취소됐습니다. 사업차 가는 사람도 갈 수 없었고 관광객도 갈 수 없었어요. 거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항공 노선이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외교 채널을 얼려버렸어요. 대사들이 만남을 멈췄고 전화 통화도 끊겼습니다. 공식적인 소통이 완전히 끊겼어요.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동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너무 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으로 외교 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실수하고 있어. 한 분석관이 커피를 마시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외교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라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거래를 만드는 거지.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행동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타이밍을 연구했고 행동의 순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이 놓친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에게도 아니고 언론에게도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때까지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다는 건 한국인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 산업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매주 수천 명씩 찾아와서 호텔, 식당, 투어, 상점에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없어졌죠. 외교가 없다는 건 다른 문제들에 대한 협력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역거래, 투자 프로젝트, 개발 원조 모두 얼어붙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에게 침묵을 지키는 데 드는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기밀 보고서들을 읽었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연락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납치 사건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배후에 있었어요. 현지 산적들이 아니었고 아무렇게나 모인 범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 신디케이트였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고위급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들이 그들의 급료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뇌물이었죠.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돈이었어요. 이 관계자들은 수사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급습 전에 범죄자들에게 미리 알려줬고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외국 기관들과의 협력을 막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가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내부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범죄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아마 첫 48시간 안에 알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뭔가를 이해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는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대항하는 시스템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런 극적인 행동들을 취했던 겁니다. 외교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과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술적 결정이었어요. 위기 발생 96시간째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정보망에서 봤어요. 짧은 문구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작은 메모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비상동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잠깐 멈췄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정복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한국의 엘리트 대테러 부대예요.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에 창설됐고 인질 구출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진 뒤에서의 작전 훈련을 받았고 정규 군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도록 훈련받은 부대예요. 707을 동원한다는 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큰 걸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고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전화기를 집어들고 마이클 램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IA 동남아시아 지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몇 년 전에 함께 근무했고 서로를 믿고 가능할 때 정보를 공유합니다. 마이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군 부대를 배치하고 있나? 전화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죠. 정보가 있어.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정찰팀들, 이미 현지에 들어가 있어.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거기 있다고? 이미 캄보디아에? 그렇게 들었어. 전화를 끊고 책상을 응시했습니다. 정찰팀들이 이미 배치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납치 사건 나흘 만에 군인들을 캄보디아에 투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 속도는 정상이 아니었고 표준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국제 배치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찍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움직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위원회도 없고 끝없는 회의도 없고 관료주의적 지연도 없었어요. 그냥 행동이었습니다. 120시간째 정확히 닷새가 됐을 때 한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게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뉴스 사이트들을 읽었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포털 사이트들이 화난 댓글들로 넘쳐났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이었어요. 사람들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고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창들이 마른 풀밭에 번지는 불처럼 보였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트래픽 때문에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명이 청원에 서명했어요. 100만 명입니다. 청원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 필요하다면 전쟁을 하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중의 분노를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일주일 뒤면 잊어버리죠.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국가적 결의였어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라. 무엇이 필요하든 상관없다. 한국 정부는 이게 일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 대중의 분노, 그 국가적 결의를 가져다가 외교적 압력으로 전환시켰어요.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이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144시간째 엿새가 됐을 때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표를 보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회의를 봤어요. 이사회 회의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엿새 동안 잠을 많이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강하고 명확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평화를 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습니다. 방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대표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유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유엔의 외교관들은 보통 추상적으로 말하죠. 국제 규범이나 협력 체계,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말들이에요. 애매한 말들이죠. 하지만 한국 대표는 구체적인 용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더 소중히 여긴다.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을 선택한다.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거의 도발에 가까웠어요. 세계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아보시오. 우리는 어차피 갈 것이오. 바로 그 순간 캄보디아가 마침내 반응했습니다. 그들 정부가 전면 협력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완전한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짧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협력에 감사드리지만 우리의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의미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당신들은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할 것이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168시간쯤 일주일이 됐을 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간 여러 사건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일한 경력을 알고 있었고 인질 상황에 대한 경험도 알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의 협조를 요청했어요. 당신을 특별히 지명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작전 협력이요. 캄보디아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원해요. 인맥, 경로 정보, 그 지역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요. 천천히 앉았습니다. 군사작전을 돕는 걸 원한다는 거죠? 현장을 아는 사람을 원해요. 그곳에 가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2시간 후 저는 런던의 한국 대사관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관이 아니었어요. 지하층이었습니다. 민감한 회의가 열리는 지하 회의실이었죠. 벽이 방음 처리되어 있고 전자기기가 차단되는 곳이요. 세 사람이 회의 테이블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일어섰어요. 첫 번째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국가정보원 해외작전팀장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국방부, 작전기획. 세 번째 남자도 익명으로 남았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보이고 있었어요. 몸을 숙여서 자세히 봤습니다. 이미지는 정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빽빽하고 울창한 정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건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들, 버려진 공장 단지였습니다. 위치 표시는 시엠립 외곽 32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지훈이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인질들이 여기 억류되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봤어요. 그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2012년에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임무였고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형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접근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2개의 경로가 있어요. 정글을 통과하는 북쪽 접근로, 수로를 이용하는 동쪽 접근로. 둘 다 어렵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정글 캐노피가 보였고 두껍고 빽빽했습니다. 초록색 벽 같았어요. 그 캐노피 아래에는 더 많은 게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덩굴, 덤불, 진흙, 물이요. 정글은 자연적인 장벽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동을 늦출 겁니다.
아래쪽 수로들은 미끄럽고 위험해요. 북쪽 경로에는 아마 검문소가 있을 겁니다. 옛날 폐수로가 아직 있다면 탐지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일부가 무너졌을 수도 있죠.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200시간이 지나면 인질들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잃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하루 정도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많아야 이틀이요. 그 후에는 납치범들이 인질들을 새로운 장소로 옮길 거고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세 사람을 바라봤고 그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은퇴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문은 하지만 작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휘권은 당신들에게 있어요. 저는 고문일 뿐입니다. 정보와 권고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책임은 당신들 거지 제게 아닙니다. 한지훈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결의가요. 자기 국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완고한 거부가요. 22년간의 정보 업무에서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비행기는 바로 그날 밤 런던에서 이륙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옆에는 707부대의 익명의 대대장이 앉아 있었어요. 기내 조명은 어두웠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고 있거나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깨어 있었어요. 몸을 돌려서 대사관 회의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던 질문을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요. 우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50%요. 어쩌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갑니다. 가지 않으면 그 330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의 문제죠. 그의 말은 주변의 엔진 소음보다 더 세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퍼센트. 그 말은 이런 종류의 작전이 절반의 경우 실패한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인질들이 죽고 구조팀도 죽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어쨌든 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어쨌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행했습니다. 런던에서 방콕까지요. 7시간을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콕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했어요. 경비가 곳곳에 있었고 무장한 경비들과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행은 더 짧았습니다. 방콕에서 푸놈펜까지였어요. 캄보디아 수도에 착륙했을 때 열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밤인데도 공기는 뜨겁고 무겁고 축축했어요. 피부에 달라붙었고 옷이 무겁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밴 3대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인 터미널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과 떨어진 전용 구역이었어요. 운전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고 우리는 탔어요. 4시간을 운전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갔고 불빛과 건물들에서 멀어졌습니다. 더 작은 도로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비포장 도로로 들어갔어요. 밴들이 튀고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모두 그냥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였어요. 사방이 정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창고나 공장 같았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밴들이 부서진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섰을 때 작전을 봤습니다. 2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고 안에 임시 지휘본부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무전기들과 컴퓨터들과 위성 전화들이 있었어요. 지도들이 모든 평평한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큰 지도들이었고 세밀한 지도들이었어요. 일부는 빨간 원과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벽에 걸린 가장 큰 지도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주변에 모였고 그는 소개나 잡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은 시엠립 외곽 32km 지점에 버려진 공장 단지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인질은 330명의 한국 국민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중앙 건물에 아마도 지하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두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진입 지점은 두 곳입니다. 알파팀은 정글을 통해 북쪽에서 침투하고 브라보팀은 수로 시스템을 이용해 동쪽에서 접근합니다. 동시 진입이에요. 정확히 새벽 3시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듣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하트필드 씨가 2012년의 정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형을 압니다. 앞으로 나가서 지도를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구역을 찾았고 전에 봤던 지역들을 가리켰어요. 정글이 극도로 빽빽합니다. 자연 방어 장벽으로 기능해요. 캐노피 아래로 들어가면 시야가 거의 제로입니다. 아래쪽 수로들은 좁고 미끄러워요.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얕고 어떤 곳은 깊습니다.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손가락을 북쪽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기 검문소가 있습니다. 아마 아직 활동 중일 거예요. 초소 하나에 경비가 2명 정도 있을 겁니다. 폐수로가 주 접근로와 평행하게 달려 있어요. 아직 온전하다면 탐지를 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났어요. 일부가 무너졌을 수도 있죠. 대체 경로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주변의 얼굴들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밤 달이 없습니다. 침투하기엔 좋지만 정글에서는 완전한 어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야간 투시경이 도움이 되겠지만 빽빽한 캐노피 아래에서는 별로 소용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로를 눈먼 상태로 움직여야 할 거예요.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암호화 통신 규약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호출 부호, 무전 주파수, 무음 통신을 위한 수신호, 일이 잘못됐을 때의 철수 경로와 의료 후송 지점, 예비 계획들과 예비 계획을 위한 예비 계획들까지요. 아무도 세부 사항의 수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런 작전에서는 작은 실수가 사람을 죽이고 잊어버린 세부 사항이 사람들을 붙잡히거나 죽게 만든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계획했고 우연에 맡기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어요. 무기, 탄약, 야간 투시경, 의료용품, 무전기, 등반 장비.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알파팀, 제 팀은 벤 한 대에 탔고 브라보팀은 다른 벤을 탔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최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밧줄을 자르는 것 같았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운전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없었어요. 운전사들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서 길을 받고 정글이 양쪽에서 밀려들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벤을 긁었어요. 길이 더 나빠졌습니다. 더 많은 요철과 더 많은 구멍들이 있었고 우리는 주사위처럼 안에서 튕겨다녔어요. 30분 후 벤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뜨거운 정글 공기가 밀려들어왔어요. 부패한 냄새와 물과 식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진한 냄새였고 무거운 냄새였어요. 목구멍에 걸리는 그런 종류의 냄새였습니다. 알파팀이 내렸습니다. 모두 12명이었어요. 작은 공터에 섰고 나무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끼고도 몇 미터 이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팀장이 수신호를 했습니다. 모두가 일렬로 섰고 저는 앞쪽에 있었어요. 팀장이 저를 보고 앞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끌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이 지형을 알고 있었고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자였어요. 야간 투시경을 썼습니다. 세상이 녹색으로 변했고 그림자가 형태가 되고 어둠이 보이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정글이 너무 빽빽했고 고글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즉시 제 얼굴을 잡아당겼고 덩굴들이 부치에 감겼어요. 땅이 부드러웠습니다. 진흙이었죠.
발걸음마다 지늘기 제 발을 붙잡으려 할 때 부드러운 빨아들이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시간당 1km 정도였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덜 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정글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내면 소음이 나고 소음은 경비를 경계시킬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한 번에 한 걸음씩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등을 타고도 흘렀고 셔츠를 흠뻑 적셨어요. 열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밤인데도요. 새벽 3시인데도요. 정글은 열을 오븐처럼 붙잡고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앞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했고 노란색이었고 깜빡이고 있었어요. 검문소였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초소였어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멈춤을 뜻하는 군사 신호였죠. 모두가 얼어붙었고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전히 멈췄어요. 알파팀에서 2명의 군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무음 제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 기어갔고 전보다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머릿속으로 초를 셌습니다. 30초, 60초, 90초.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신호를 보냈어요. 위협 제거 검문소가 안전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초소를 지나쳤어요. 작은 나무 구조물이었고 안에 경비 2명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었고 묶여있고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력화된 거였죠. 707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았어요. 검문소를 지나서 정글이 더 빽빽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더 가까이 자라고 있었고 덤불이 벽처럼 됐어요.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억지로 앞으로 나가야 했어요. 나뭇가지들이 뒤로 휙 젖혀지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모두가 긁혔고 모두가 맞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때 봤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녹색 안개를 통해서요. 콘크리트였습니다. 건물의 가장자리였어요. 공장 단지였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거였어요. 알파팀이 퍼졌습니다. 각 군인이 위치를 잡았고 경계선을 만들면서 모든 방향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꺼운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들, 깨진 창문들, 녹슨 철문들이 있었고 기초의 균열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경비들, 범죄자들, 그리고 지하 어딘가에 330명의 인질들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했어요. 알파팀 위치 도달. 브라보팀 상황은? 다른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브라보팀 수로에서 접근 중. 위치까지 2분. 수신. 모든 팀 위치 유지. 고 신호 대기.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요. 건물을 지켜보면서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매 초가 1분처럼 느껴졌고 매 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신호가 왔습니다. 모든 팀. 고. 반복 고. 알파팀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북쪽에서 건물로 접근했어요.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슬고 오래됐지만 닫혀 있었어요. 2명의 군인이 작은 폭약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자물쇠를 날리기에 딱 충분한 양이었어요. 안에 있는 모두를 경계시킬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설치했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가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둔탁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졌고 문이 열렸어요.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무기를 들고 눈으로 스캔하면서요. 내부는 어두웠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큰 열린 공간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금속 지지빔들,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 들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사방에서요. 벽에서, 위에서, 옆에서요. 총격이었습니다. 총구 섬광이 어둠을 번개처럼 밝혔습니다. 총알들이 콘크리트를 맞고 불꽃을 튀겼고 벽 조각들이 제 머리 옆에서 폭발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어깨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매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 뇌가 생각에서 반응으로 전환됐어요. 왼쪽에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녹색 문이었어요. 녹슨 철문이었고 2012년에 봤던 걸 알아봤습니다. 수로 입구였어요. 소리쳤습니다. 지하다. 수로로. 지금.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3개 찼어요. 제 부츠가 철문을 쳤고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찼어요. 더 3개요. 녹슨 경첩이 부러졌고 문이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냄새가 덮쳤습니다. 끔찍한 냄새였어요. 하수, 부패, 썩은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폐수로였어요. 하지만 탈출 경로였습니다. 유일한 탈출 경로였어요. 알파팀이 문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명씩요. 뛰어들면서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요.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개구부를 통해 뛰어들었고 2m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에 착지했어요. 깊은 물이었고 무릎까지 왔어요. 어떤 곳은 더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압도적이었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어요. 매복에서 탈출한 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머리를 샜습니다. 모두 있었어요.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움직일 수 있었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에 있었고 브라보 팀과 분리됐고 인질들은 여전히 위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정전기였고 간섭이었죠.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이었어요. 그의 말은 끊겼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알파, 포화 중, 인질, 발견, 반복, 인질, 위치 확인. 브라보 팀이 찾았습니다. 330명의 인질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위됐습니다. 공격받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수로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제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중앙 건물, 지하 2층, 거기가 감금실이 있을 곳이었어요. 알파팀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말없이 질문하고 있었어요. 갈 수 있냐고,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냐고요. 지도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쪽에 어두운 물을 봤고 다시 그를 봤어요. 수로 시스템을 통한 역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하 2층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수로 더 깊숙이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위에서 들리는 총격 소리를 향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330명을 향해서 우리의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곳을 향해서요. 하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수로를 통과하는 우리는 하수구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이제 더 높아져 있었고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차갑고 어둡고 더러웠습니다. 천장이 위에서 짓눌러 내렸고 너무 낮아서 몇 걸음마다 헬멧이 콘크리트를 긁었어요. 제가 앞장섰습니다.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다른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만 멀리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3m 정도였을까요? 어쩌면 더 짧았을 수도 있어요. 그 너머는 그냥 검은색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알파팀이 일렬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2명의 군인들이 발걸음마다 우리를 늦추려는 물을 통과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살이 다리를 잡아당겼고 균형을 잃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한 번 잘못 디디면 넘어지는 거였고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총격, 폭발, 고함이 콘크리트를 통해 메아리쳐 내려왔고 수로 안에서 튕겨다녔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리는 지하에서 이상하게 작용하거든요. 무전기가 다시 잡음을 냈습니다. 목소리보다 정전기가 더 많았지만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브라보팀, 위치 유지 중, 사상자 증가, 지원 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찾고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벽에 박힌 철문이었어요. 녹과 오물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여기가 진입로였어요. 지하 2층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문 주변에 모였고 우리가 멈추자 물이 다리 주변을 소용돌이쳤어요. 알파팀 팀장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폈고 손잡이를 시험해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 장치에 작은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았어요. 폭발이 작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하에서는 모든 게 더 크게 들리거든요. 폭약이 터졌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자물쇠가 산산이 부서졌고 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콘크리트 계단이었고 수년간의 물 누수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인질들이 있는 쪽으로, 브라보 팀이 있는 쪽으로요. 물에서 기어 올라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전투에 가까워졌어요. 소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더 뚜렷해졌고 일반적인 소음 대신 개별 총성이 들렸어요. 명령을 외치는 남자들,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요. 계단 꼭대기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알파팀 팀장이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조금만 볼 수 있을 만큼만요.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20m 정도였을까요? 좁았고 양쪽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어요. 저 끝에서 브라보 팀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엄폐물 뒤에 웅크리고 있었고 여러 방향으로 사격하면서 뒤쪽의 철문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감금실이었습니다. 330명이 갇혀있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 끝에서 오고 있었고 옆방들에서도 나오고 있었어요. 15에서 20명 정도의 무장한 남자들이 모두 브라보 팀을 향해 사격하고 있었고 모두 그들의 방어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팀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화력도 밀렸고 탄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격을 아끼는지, 어떻게 감금실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물러나는지요. 알파팀 팀장이 빠르게 수신호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어요. 측면에서 공격하는 거였고 교차 사격을 만들고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브라보 팀에게 숨 쉴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알파팀이 즉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었고 통제된 연사였어요.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첫 몇 초 만에 3명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몸을 돌렸어요. 혼란스러워하면서요. 이제 그들은 두 방향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벽을 엄폐물로 삼으면서 미터씩 전진했어요.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총성이 콘크리트에서 메아리 쳤고 탄피가 바닥에 떨어져 튕겼어요.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이 천장의 먼지를 흔들어 떨어뜨렸어요. 저는 낮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팀과 함께 움직였어요. 저는 군인이 아니었고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전에 총격전에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죠. 브라보 팀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두 그룹이 합류했고 이제 우리에게 숫자가 있었고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알파팀에서 2명의 군인이 철문으로 갔습니다. 감금실 문이요. 폭약을 설치했어요. 금속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성형 폭약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격했고 적을 물리쳤어요. 3, 2, 1. 폭발이 엄청났습니다. 귀가 울렸고 연기가 복도를 채웠어요. 철문이 안쪽으로 날아갔고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연기 너머로 감금실 안을 봤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앉아있고 서있고 누워있었어요. 330명의 한국 국민들이 모두 큰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어요. 부서진 출입구를 통해 뛰어들었습니다. 감금실 안으로요. 군인들이 제 뒤를 따라왔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적들이 재집결하기 전에요. 소리쳤습니다. 목청껏요. 모두 살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 말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었지만 옳게 느껴졌고 필요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한 노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온 겁니까?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약속합니다.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한 젊은 남자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25살 정도였을까요? 말랐고 지쳐 있었어요. 저는 이재민입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나갑니다. 저희 가까이 붙어 계세요. 대대장이 명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조직하면서요. 330명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없다. 두 그룹으로 나눈다. 알파팀이 160명을 먼저 데려간다. 브라보팀은 엄호한다.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수로가 330명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좁았고 너무 느렸어요. 막히게 될 거였고 갇히게 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갈 거였어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나누면서 가리키면서요. 첫 160명이 줄을 섰습니다. 명령을 따르면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에너지를 줬고 지친 몸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문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복도로 계단 아래로 수로 안으로요. 물은 혼돈이었습니다. 160명이 물을 튀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키가 커서 걸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헤엄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고 부모들이 그들을 안고 갔어요. 노인들이 힘들어했고 군인들이 도왔습니다. 붙잡아줬고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수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꽉 찼고 몸들이 서로 눌렸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이 느렸어요.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라보 팀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머지 170명을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면서요. 제 앞에 사람이 비틀거렸습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어요. 팔을 잡았고 끌어올렸고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람들이 도우면서 모두가 모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요. 앞쪽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지표면으로 돌아가는 계구부였고 정글이었습니다. 한 명씩 기어올라 나왔습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물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면서요. 모두가 단단한 땅에 쓰러졌고 힘들게 숨을 쉬면서 물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알파팀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알파팀. 첫 번째 그룹 탈출. 160명 인질 확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수신 알파팀. 잘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170명이 여전히 지하에 갇혀 있었고 브라보팀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주변의 알파팀 군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흠뻑 젖어 있었고 일부는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무기를 점검하고 다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로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를 늦출 민간인들이 없었고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이제 경로를 알고 있었고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지하층에 도달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훨씬 더 나빴어요. 브라보 팀이 사상자를 냈고 대대장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여전히 전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알파팀, 우리 철수를 엄호해라. 모두를 지금 빼낸다. 마지막 170명의 인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같은 혼돈이었고 어쩌면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더 피곤했고 더 무서워했으니까요. 전투가 더 오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팀이 한 걸음씩 후퇴했습니다. 그 내내 싸우면서 철수를 엄호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1인치도 내주지 않으면서요. 마지막 인질이 수로로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었고 거의 걸을 수가 없었어요. 2명의 군인이 그녀를 옮겼습니다. 양쪽에서 한 명씩요. 모든 민간인 탈출. 모든 팀 철수.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군인들과 인질들이 뒤섞여서 우리를 붙잡으려는 물을 뚫고 달렸어요. 적들이 오고 있었고 우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위쪽 복도에서 그들 소리가 들렸어요. 외치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빨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은 몰랐어요. 먼저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정글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 열린 공간,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서로를 껴안으면서요.
군인들이 힘없이 주저앉았고 마침내 경계를 풀면서 마침내 피곤함을 느끼도록 허락하면서요.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있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지하에 있었고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대장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를 확인하면서 확실히 하면서요. 인질 330명. 모두 확인. 모두 생존. 그 단순한 말들이 모든 걸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고 아무도 잃지 않았어요. 330명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기대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다리가 떨렸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그리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주변에서 군인들도 울고 있었고 인질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해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맞서서 50% 확률에 맞서서 매복과 우세한 적의 숫자와 불가능한 조건들에 맞서서요. 그들 모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었고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6대의 헬리콥터가 정글 캐노피 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공터로 내려왔고 큰 군용 수송 헬리콥터들이었어요. 옆면에는 한국군 마크가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완전히 착륙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내렸고 들것들과 의료 가방들과 물병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질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부상을 확인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며칠 동안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잡았고 붙들고 흔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담요처럼 태극기로 몸을 감쌌고 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먼저였고 그 다음 노인들, 그 다음 부상자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모두요. 사람들이 한 명씩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서로를 도우면서요. 군인들이 아이들을 들어 올렸고 약한 사람들을 부축했고 모두가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했어요. 이재민이 3번째 헬리콥터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봤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 다시 함께하게 될 거였어요. 헬리콥터들이 이륙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요. 정글 위로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하늘의 점들이 됐다가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파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했을 겁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친 미소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14시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고집했어요. 도착 때 제가 그곳에 있기를 원했고 귀환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양하려고 했고 이건 그들의 순간이지 제 순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전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고 다른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크고 현대적이고 항상 바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도착 게이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어쩌면 수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 언론, 정부 관계자들, 일을 멈추고 그냥 보러 온 공항 직원들까지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도착 안내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안내판이 업데이트됐고 도착이라고 떴어요. 군중이 앞으로 밀려갔습니다. 경비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했고 승객들을 위한 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게이트를 통과하기도 전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인질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쳐 있었고 더러웠고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걷고 있었어요.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환호하고 울고 이름을 외치면서요. 가족들이 경비를 뚫고 나왔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붙잡고 껴안았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면서요. 이건 제 순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재민이 게이트를 통과해 나왔습니다.
군중을 훑어보고 있었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멈춰 섰습니다. 정면을 응시했어요. 한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아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재민이 달렸습니다. 정말로 군중을 헤치고 달렸어요. 사람들이 비켜줬고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착해서 팔을 휘감았어요. 아버지! 노인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꽉 붙잡았어요. 그래. 집에 왔구나. 살아있구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주변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 재회를 330명이 집에 돌아왔다는 이 증거를요. 그날 저녁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있었고 언론 카메라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인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바로 갔어요. 한 노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이었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뻗어 대통령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대통령이 모든 인질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가족들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 말들을, 재회들을, 눈물들을, 태극기들을요. 모든 것을요. 다음 날 그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CNN, BBC, 모든 주요 뉴스 네트워크예요. 톱 기사였고 특별 보도와 분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출 작전, 한국의 대담한 입장, 모든 가능성에 맞서 구조된 330명의 생명.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사무실로, 제 평범한 삶으로요. 하지만 아무것도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요. 국가안보유공자 훈장을 수여하고 싶어 했고 작전에서 제가 한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건 제 나라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제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한 컨설턴트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 그 330명을 생각했습니다. 이재민과 그의 아버지를요.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한국의 결의를, 그들이 한 약속과 지킨 약속을요. 수락했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용산이었고 국방부 본부였어요. 격식을 갖춘 방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깃발들, 예복을 입은 관계자들, 뒤쪽에는 언론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 목에 걸어주고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국민을 집으로 데려오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시상식 후에 제게 왔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셨잖아요.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요. 마침내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무였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믿음입니다. 당신 나라가 한 일을 믿어요. 그들이 한 약속을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707특수임 무대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그들 기지요. 대대장이 거기서 저를 만났고 그의 어깨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처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기지를 함께 걸었습니다. 훈련 시설을 보여줬고 장비들과 다음 임무를 위해 훈련하는 군인들을 보여줬어요. 당신 국민들의 확신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22년 동안 많은 나라들을 봤고 많은 작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 것 같은 건 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우리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그것의 모든 의미를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었고 국제안보 커뮤니티를 위한 거였어요. 작전 분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성공했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22년간의 정보 업무를 통해 수많은 국가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을 위해 모든 걸 거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계산이 아니라 확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330명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6개월 후 캄보디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몇몇 고위 경찰 관계자들이 체포됐고 부패 혐의로, 범죄 조직을 도운 혐의로요. 납치범들을 보호했던 네트워크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더 많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통계였어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한국 국민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한국은 자기 국민을 데리러 오고 한국은 협상하지 않고 한국은 행동한다고요. 하나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나의 결정이 지켜진 하나의 약속이요. 이제 제 책상에 사진 한 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민과 그의 아버지요. 공항에서 찍은 거였고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껴안고 있어요. 둘 다 울고 있고 둘 다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을 기억해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은 국가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그 약속이 지켜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330명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생 기억할 거고요. 이게 제 이야기이고 제가 본 거이고 제가 배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다양하고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